We must check out 글로벌 채널. 예. 네, 이명록 교수의 컨텐츠 한 번씩 구경해 보시는 것도 볼만한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도 여러 컨텐츠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예,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영어 공부도 한번 하시고 예. 주변 분들께 추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심층 인터뷰 시간에 우리 페드에서 월급을 받아보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윤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예, 월급을 받았죠. 페드 그게 월급. 중요하군요. 예. 네. 주로 어떤 일 하셨나요? 저는 거시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 생각하면은 금융 쪽을 생각을 하는데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보다도 이제 클리블랜드 페드에 있으면서 네. 메인스트리트에 이슈가 되는 노동시장이라든가 기업의 생산성, 고용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했고요.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실물 경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과 관련된 연구하고 이게 통화 정책이 지금은 뭐 노동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지만 네. 제가 근무했던 한 2004년 정도만 해도 그런 게 그렇게까지 막 중요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던 시기에 아무튼 그 메인스트리트과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예. 클리블랜드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에 연준이 열 몇 개 있죠? 12개가 12개 있죠. 예. 그 중에도 그래도 좀 서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까?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뉴욕 연준 프레지던트는 매번 들어가고 네. 이제 클리블랜드 페드하고 시카고 페드는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팅을 번씩 합니다. 들어가요? 보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그 아퍼레이션하는 그 뉴욕 연준의 프레지던트가 중요한 반면에 다른 이제 연준들은 조금 다른 기능이 있고요. 테마별로 예. 조금씩 다르군요. 예. 클리블랜드는 근데 실물 쪽에 뭐 연구라든지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좀 더 강한 편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매뉴팩처링이 좀 더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카고 클리블랜드가? 페드하고, 제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했던 뭐 시카고라든가 이제 클리블랜드 지역이 이제 디트로이트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오하이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월급 수준은 좀 높은가요? 네, 월급 수준이 저 때도 뭐 대학 교수 그때는 뭐 이제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에 예. 비해서는 그 보통 학교는 이제 9개월인데 거기는 예. 12개월이니까 조금 높았고 아. 지금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뭐 매년 한 3%씩 하면은 그때 기준으로 한 50%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그 대학 교수나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경제학자들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건 아니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프라이빗 코퍼레이션입니다. 보드 오브 가버너만 공무원 정부 기관이고 그렇죠. 다른 12개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연준의 이제 독립성이 사실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2개도 각각 다 독립이에요? 예, 각각 다 프라이빗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드 오브 디렉터가 사실상 보시면 꼭 은행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유지죠.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네. 이제 이사회에 가입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이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연준 페드에서 결정한 거를 이제 각 지역 그 연준들이 이제 따라주고 예. 뭐 요런 정도의 의미인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각 다 독립된 기관들이고 예. 거기서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게 합쳐져서 연준의 무엇인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사실은 이제 각 지역의 독립적인 중앙은행이었던 거고요. 이제 미국이 이제 연방제인 것처럼 네네네네. 이제 12개 은행과 보드 오브 가버너의 디렉터 이제 모여서 이제 통화 정책 결정을 하고 반면에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 결정을 하면 그 각각의 아퍼레이션은 각 지역 연준에서 이제 지역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연준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예, 좀 여쭤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핫한 게 네. 연준에서 계속 긴축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며칠 전에 옐렌 재무장관이 이제 더 이상 금리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안 주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지금 연준의 긴축 정책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만큼 사실 안 떨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 한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의 그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 시차가 아직 다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인플레가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고, 그 시장은 사실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연준이 이제 피봇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관심이나 이런 기대가 되게 컸던 것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시장이 사실 연준이 굉장히 호키시하고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되게 타이트한 통화 정책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에 조금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네. 4월 15일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건데요. 이제 그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1월에 대해서 이제 CPI예요? 예, CPI 인플레이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사실 1월에 비해서 4월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가 바뀐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피봇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그러면 언제 이자율을 낮출 것이냐, 레이트 컷을 언제 할 것이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위에 파란색 좀 더 진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1월이고 그 다음 아래 파란 게 좀 옅은 게 이제 4월인데, 보시면 이제 2023년 3분기나 4분기에 하겠다는 확률이 이제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2024년 상분 1분기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제 2024년 1분기부터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치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은 계속 이제 우리 이자율 되게 높게 유지할 거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거를 사실상 계속 바이하지 않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조금씩 거기에 좀 더 동조를 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을 이제 서베이한 결과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이 금리 계속해서 좀 세게 갈 거고 긴축할 거고 세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아닐 거야 뇌피셜 돌리다가 이제는 연준의 뜻에 서서히 이제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우울한 게 사실은 이게 좀 더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자율도 좀 더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날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예. 지금 다 예상은 0.25 올리고 예. 이제 멈출 것이다. 예.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거 보면은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0.25 정도까지 올리는 것에도 이제 사실 시장에서도 네,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컨센서스가 페드 있죠. 와치에서 네. 이제 컨센서스로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릴까는 사실상 잘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럼 떨어지는 속도가 충분하게 떨어지고 있느냐에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는 이게 기대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금융위기와 촉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이제 일으켰을 것 같은 이제 SVB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대출 시장을 타이트닝하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 시장을 타이트닝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어떤 시장의 총수요를 이제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에다가 이제 시장에서 이자율이 조금 그 시장의 대출 여건이 타이트화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총수요를 좀 억제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하락시키는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은 예상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네. 그걸 당연히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갈 것이냐? 근데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자꾸 피봇을 예상하는 거는 물가 지표가 뭐 어찌됐든 뭐 좀 약간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거는 경기 위축이 빠르게 될 거기 때문에 예. 마냥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피봇을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지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바로 안 내려오고 상당 부분 하이하게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그럼 경기 위축 측면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경기 위축 측면에서는 그 전에 일단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어차피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사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맞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녹색이 이제 CPI 헤드라인 CPI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 더 관심 있게 보는 이제 코어 CPI가 사실상 작년 12월 2021년 12월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그 트림드 민 CPI라고 이전 클리블랜드 페드에서 아까 제가 일하셨던 뭐 제조업만 꼭 관심 있는 거 아니라 사실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본연한 목적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분업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우리가 코어를 보는 이유는 사실 그 에너지나 푸드가 되게 볼레타일하잖아요. 그런 걸 좀 빼고 보자라는 건데 그 저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어떤 그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코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코어를 볼 때 좀 오히려 바이어스를 줄 수 있지만 그 트림드 민이라고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위아래 8%씩 제거하는 이제 16% 트림드 민을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코어랑 비슷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트림드 민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보다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제가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 다만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마도 노동 시장일 텐데 그 노동 시장에서도 사실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게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요새는 뭐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사 이제 빅데이터 같은 자료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셀러리나 이제 임금 이런 게 이제 그 계좌에 입금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임금이 얼마만큼 올랐나를 이제 추정하는 자료인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서는 이게 그 임금 상승률이 한 2% 정도로 이어 오버 이어로 2% 정도로 이제 떨어집니다. 이게 미국 그 BLS 데이터에서는 한 4% 정도로 이제 5%에서 5.9%였을 겁니다. 아마 5.9%에서 4.2% 정도로 떨어진 밤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가 이제 더 많이 떨어진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샘플이 좀 더 그 하이인컴 이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많고요. 보시면 오른쪽 패널에 이제 노란색이 이제 연봉 12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아무래도 어려워지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죠. 근데 이제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정도도 어느 정도 쿨링이 되고 이제 은행들이 대출도 줄이면 이제 임금이 이제 고용이 줄고 임금이 줄어드는 거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시장이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은 이제 나타날 텐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션 수준을 이제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떨어뜨릴 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반면에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이렇게 CPI 지수 같은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제 6개월이나 1년 전보다 이제 분명히 이 숫자는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이나 1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6개월 뒤에 계속 낮아질 것인가, 이 낮아지는 게 지속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아마도 지금의 수준 한 4에서 4.5% 정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려들이 이제 연준을도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이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이제 좀 말씀 초반에 해주신 건데 지금 좀 질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 위아래로 이제 잘라낸다는 거예요? 예, 제일 높은 애들 8%랑 제일 낮은 애들 8% 아웃라이어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종목별로 8%예요?
전체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CPI의 전체 품목이 있을 때 이제 제일 그 CPI 그 변화율이 제일 높았던 애들 위에 상단에서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서 제일 낮았던 애들을 종목이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많나요? 제가 지금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뭐 수백 가지가 돼요. 왜냐면 이제 예. 예를 들어 뭐 10% 잘라낸다 그러면 위아래 10%면 이제 10종목 중에 위아래 한 개씩 빼면 10종목 되는데 정도는 아니고요. 8% 정도라고를 잘라낸다고 치면 그래도 적어도 뭐 100개 이상은 된다고 100개 이상 봐요. 되는 거죠. 예. 아, 그럼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애들 빼고 제일 저 낮게 간 애들 빼고 예. 그래서 좀 과하게 위아래 있었던 애들을 빼고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중고차 같은 게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 때 갑자기 뛰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면 비중이 큰 애들이라도 뺍니까? 많이 올랐으면? 비중이 큰 애들이라도 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주택 가격 예를 들어 제일 위에 근데 있어요. 주택 가격이 그렇게까지 상위 8%에 수는 들어가거나 없고. 그러기는 이게 워낙 그게 스티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그런 걸로 그러니까 물가를 본 여러 가지 뭐 잣대들이 있을 텐데 뭐 그냥 CPI도 있고 헤드라인도 있고 또 그중에 이제 코어 CPI도 있고 그중에 트림드 민이라고 하는 위아래 많이 오른 거 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의 지표는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는 분명히 가고 있는 건 맞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도가 예. 우리가 뭐 두세 달 전에 기대했던 혹은 뭐 5, 6개월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디게 빠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굳이 추가를 하자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높게 유지되고 또 음. 최근에 나온 이제 미시간 데이터에서는 조금 아니라 많이 점프해서 좀 바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점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높은 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더 위축돼야지 예.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 지표도 더 내려가지 예. 지금 수준만큼으로는 전혀 안 내려간다. 뭐 그런 뜻이네요 결론적으로.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뭐 원하는 만큼 안 내려간다라고. 그러니까 뭐 거죠. 연준이 계속 2%가 우리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는 내려갈 일 없다. 네. 예, 그거네요. 2%는 뭐 그게 2%가 맞느냐는 거는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2%가 목표라고 한다면 2%까지는 갈 길이 먼 거죠. 연준은 이미 태세 전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연준이 이제 자산을 이제 축소하는 중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축소하는 것에 그러니까 제일 많을 때 대비 이제 축소한 그 비중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다시 지금 최근에 SBV 사태 등으로 해서 대출 등으로 해서 다시 늘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저 다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연준의 그 밸런스 쉿이 늘어난 부분은 그 제가 약자 이런 거 잘 몰라서 그 비 무슨 시작하는 그 퍼실러티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일종의 디스카운트 윈도우의 확장 버전이죠. 이제 3개월 이상이 아니라 1년을 빌려주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뒤에 생긴 이제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건데 사실은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 이제 대부분 이제 프라이머리 랜딩이라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했던 정책이고 금융위기 QE 이전에서도 있던 정책인데 네. 다만 이제 차이점은 금융위기 전에는 이거를 이제 스테럴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 쉿을 이제 확장시키는 정책을 하진 않았는데 QE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이걸 하면서 스테럴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QE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네. 이 지금 밸런스 쉿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냐라고 보면은 그것은 좀 잘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동성 늘어난 거로 볼 수는 없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가장 늘어나는 핵심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밸런스 쉿이 아니라 네. 민간은행이 신용 창출인데 사실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게 밸런스 쉿이 늘어날 때 그 신용 창출이 사실 활발하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스 리저브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었던 거고 반면에 지금 이제 머니마켓 펀드나 이런 데들도 이제 사실상 어떤 이런 그 페드 이런 이제 그 리버스 리포 같은 걸로 이제 연준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랜딩 퍼실러티에 이제 대출이 늘어난 거는 사실상 은행들이 디파짓이 갑자기
그 빠르게 늘어나고 거기에 네. 대한 거를 이제 맞추기에는 유동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SVB는 뭐 인설번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사실은 SVB는 사실은 이게 뭐 그 머추러티까지 기다리면 괜찮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한 그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2분 거고. 동안은 제가 잘 못 알아들은 말이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예, 이게 약간 네. 그 부도가 났는데 이제 네. 망할 은행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이게 단순히 유동성의 문제만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게 유동성만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은행이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최종 대부자로서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네.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은행한테 그 리퀴더티를 보급을 하지만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대출을 못 하니까 사실 대출을 한다면 그게 사실 연준의 밸런스 시세에 다시 들어올 일이 없을 텐데 대출을 못 하니까 유동성으로 확보를 하되 그걸 연준의 이제 밸런스 시세에 이제 맡겨놓고 이제 리저브로 맡겨놓으니까 밸런스 시시 늘어나는 현상인 거지 이게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QE를 다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는 조금 잘못 이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민간의 돈이 풀리면서 대출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예. 신용 창출을 하게 되면은 예. 자연스럽게 그게 QE인데 예. 지금 한 거는 똑같은 형태로 채권을 연준에서 사주면서 은행한테 돈은 줬지만은 예. 그게 이제 아까 말대로 재할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예. 제도 안에서 하는 거고 또 어차피 만기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이제 대출을 민간한테 대출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건 QE가 아니고 돈이 은행으로만 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예금이 찾아오면은 또 하듯이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QE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QE하고는 좀 다른 네, 성격의 다르다. 확장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은행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예. 그 QE 같은 경우는 저 은행이 채권은 연준이 채권을 사주면서 은행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민간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게 QE 형태로 되면서 막 돈이 유동성이 민간에서 막 돌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은행들이 빌린 돈을 다시 사람들한테 막 돈 빌려주고 쓰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도니까 이건 유동성인데 예. 요거는 은행에 돈은 빌려주긴 하지만 돌 수 없는 돈을 빌려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돌 수가 없는 돈이죠. 은행들이 이거를 대출 안 해주죠. 대출을 해줬다가는 디맨드 예금을 달라고 할 때는 줄 수 있어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빌릴 때 예를 들어 100의 돈을 빌린다고 100의 돈을 다 대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돌리진 그쵸. 않을 거예요. 그러면 100의 돈을 빌려서 한 70 정도 돈을 돌린다고 치면 결국 이제 30돈은 이제 은행에 남아 있는 걸 텐데 예. 은행에 이렇게 돈을 이제 연준이 빌려주게 된다는 거는 위에 70의 효과는 없지만 30을 늘려준 효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30은 그대로 두지만 즉 돌릴 수 없는 돈은 은행이 어쨌든 이제 갖고 있는 걸로 갖고는 있지만 나머지 돈을 또 돌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QE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30 이제 70이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그냥 제가 임의로 막 정한 겁니다. 제가 네네. 30하고 70 제 숫자에 좀 약해서요. 네네. 근데 그게 보통의 경우라면은 정말 최소한만 가지고 있고 다 대출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최소한이 아니라 그 들어온 돈은 다 대출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갖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70, 8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은행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QE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일단 QT 보시면 트레저리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다른 어떤 일반적으로 그동안 양적 완화에서 구입했던 주요 채권들은 줄고 있고 다만 이 랜딩 퍼실러티를 통한 대출이 늘어난 건데 이 재할인에 의한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감소한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금리의 향방은 앞으로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5% 정도를 연말까지 유지할 걸로 지금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아무리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3분기 지나 4분기 때는 아마 인하 쪽으로 돌릴 거로 보십니까?
그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해지는 건데요. 이제 얘기한 대로 저는 사실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요. 연준이. 한 번 정도 올리고 유지하거나 2번까지 올릴 일은 사실 금융 어떤 상태가 예상대로 악화가 된다면 2번까지 올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뉴스가 될 거냐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내려야 될 만큼 대출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 정도로 악화가 안 된다. 이제 뭐 크레딧 크런치가 정말 올 거다라고 예측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고, 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소프트 랜딩에 유사할 정도의 어떤 대출 위축을 통한 어떤 그 경제가 좀 소프트 랜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지를 지금 얘기한 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 유지. 제 이자율을 이자율 유지하는 게 유지.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니까 5.25 예. 올린 다음에 계속 유지될 유지할 거다. 거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년물과 3년물 예. 스프레드 차이가 거의 역전된 게 지금 최대 역전이라고 계속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거기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 10년물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계속 QE 얘기를 했지만 QE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도대체 늘려야 대한 것도 사실 잘 몰랐고, 네. 이게 채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사실상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높게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6% 7%는 아니고 한 4% 정도 3-4%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10년물은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년물은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페드가 아까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유지를 할 거다라고 보는 측면 중에 하나가, 사실은 페드가 이제 3년물 전에 이제 2년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2년물에 대해서 컨트롤을 전혀 못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 어디 이제 연준에 있을 때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3년까지는 몰라도 3개월은 어떤 오버나잇 그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뭐 정말 두 그래프 그려놓으면 이제 뭐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가는데, 어느 정도 2년물 정도까지도 사실 비슷하게 갔거든요. 근데 지난 한 6개월 동안의 2년물 금리를 보면은 정말 널뛰기를 할 정도로 한다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그 가져온 자료에서 하나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은행이 바뀌거나, 그리고 또 페드 가장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 월러가 그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일을 충분히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이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2년 채권의 이 금리예요. 금리입니다. 예. 이게 5%부터 사실은 이제 4%까지 이제 거의 뭐 100베이시스 포인트가 내려온 기간도 굉장히 짧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연준의 금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그 거의 그 연준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자기 이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자기네들이 했던 그 정책대로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금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2년물 금리로 돌아왔는데, 그 저희가 QE를 끝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야.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먼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또 그때쯤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오래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야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이제 굉장히 우리는 이거를 오래 유지할 거로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QE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브리핑 같은 데서 누누이 나왔던 얘기가 일본이 QE를 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빨리 엑시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엑시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패착이 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되돌려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자를 낮게 유지하고 그것을 이제 엑시 스트래티지가 길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 시장은 환호를 질렀던 건데 그걸 거꾸로 놓고 보면 지금 연준이 하는 게 사실 똑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자를 높게 유지한다고 했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노동시장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라 그랬던 거고 지금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낮게 돌아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이자를 높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완만한 그 이제 3년 이제 단기 금리는 이제 높게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는 갈지 몰라도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거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 2년과 10년 보통 이제 많이들 그걸 이제 보는데 그 장단기 할 때요. 예. 그 역전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이어지겠군요. 그게 역전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이제 금리를 아마 더 이상은 안 올릴 것 같은 느낌의 보도들이 이제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미국이랑 금리 차도 좀 벌어지기도 했고요. 예. 계속 요거 유지를 우리는 하게 될런지 아니면 우리도 뭐 한 번 정도는 더 인상을 할런지 아니면 오히려 빨리 지금 경기 침체를 생각해서 또 인하 쪽으로 갈 건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리 인하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요. 이제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적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상 이제 언급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총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연준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연준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내린다면은 그게 좋은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사실 뭐 몰랐던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PF라든가 부동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터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금리를 낮추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리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번 동결했는데 네. 계속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먼저 하기는 어렵고 예. 그러면 또 인상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동결인가요? 저는 동결할 것 같아요. 인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물가 지표가 있고 예. 제가 뭐 물가 지표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또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있어서 연준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뭐 고집스럽게 그렇게 계속 하이어로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한국 쪽은 어떤가요? 물가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낮아진 측면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차이점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이제 가계 부채가 더 높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위축됐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이제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위축이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느냐면은 내수는 그렇게까지 침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좀 생각보다 이제 회복이 더딘 거는 맞지만 그래서 경기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내수는 그렇게까지 침체되지는 않은 상태고 다만 부채 부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자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이자가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도 지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경제 부담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더 올릴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조금 관망이라고 할까요? 이제 지금 높은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디레버리징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꺾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가계 부채가 많아서 예. 그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 오히려 금리를 유지시키면 물가 지표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면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가 되게 빨랐고요. 사실 뭐 이제 절대적으로는 미국보다 느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뭐 변동금리의 비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계부채의 수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오른 게 시장에 저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내수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동산에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 어느 정도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어쨌든 우리나라도 오겠죠? 안 와요? 글쎄요, 이제 미국과 같은 이제 크레딧 크런치는 지금 없는데 네. 이제 그 크레딧 크런치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게 하나고요. 네. 아까 사실은 그 10년 국채를 말씀드릴 때 이것도 언급을 드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10년 국채가 이제 역전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뭐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크레딧 크런치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대출이 잘 안 되면 기업에 돈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SVB 같은 은행들이 사실상 좀 작은 규모의 그 지역 은행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은행들이 서비스하는 소비자라든가 이제 중소기업들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는데도 민감할 거고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한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출이 안 일어나면은 그쪽에 이제 생산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 적게 되니까 이제 공급이 줄고 이 공급 충격으로 나타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사실 하나 더 남아 있는 거고 이제 바로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비해서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더 세진 이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아까 가계부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요. 네. 이제 그 이게 부채가 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부채 그 대출을 내준 사람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건전하고 늘어난 총량이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담보로 묶여 있는 이제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 부실해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사실 낮고 그러면 이게 은행의 위기로 이제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은행의 위기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는 나타나던 위기가 이제 은행의 위기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을 겪을 확률은 좀 낮다라고 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거기에 뭐 주 요인은 이제 수출 네.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뭐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IMF가 이제 경제 성장률 아마 이번에도 또 낮췄을 겁니다. 이제 0.2% 포인트 더 낮췄는데 근데 이게 낮춘 결과가 그래서 이게 그걸 낮춰서 IMF가 보는 견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보면은 이게 사실
그 낮춘 결과가 우리나라 기존의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또는 KDI가 보고하는 그 전망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나빠질 거라는 거를 우리는 좀 일찍 알아서 그거를 전망에 일찍 반영한 거고 IMF는 좀 늦게 반영했다가 이거를 이제 이번에 반영했는데 우리만 낮춘 게 아니라 이제 IT 익스포저가 높은 이제 뭐 대만 이런 국가도 수정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5% 정도 0.5% 포인트 정도 더 이제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좀 뒤늦게 반영했기 때문에 나빠진 거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거는 이제 특별히 더 부정적인 건 아니고 세계 경제를 0.1% 포인트 낮추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좀 더 안 좋게 본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제 내수나 이제 소비 같은 문제를 좀 더 우려를 해서 세계 경제 0.1% 포인트보다 조금 더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내수나 소비는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내수 소비는 아직까지 조금 더 견고한 편이군요. 그런구나. 저는 체감적으로는 좀 이거 많이 위축이 됐나 그랬는데 좀 견고하구나. 지표로는.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렇게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상황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황들, 연준의 스탠스 등등을 오늘 우리 이윤수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아마 중간에 내용들이 아마 어려운 내용들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매일 접하는 단어랑은 조금 더 달라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있어갖고 해석을 좀 해야 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것도 또 한번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클리블랜드의 연준에 계셨었던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님 모시고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윤수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